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23일 목요일 저녁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결혼 안 한다는 이야기,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지난해 혼인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군요. 젊은이들의 혼인율이 줄어드는 대신 이혼율, 특히 50대 이상의 이혼율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결혼하는 경우에도 초혼 연령은 남성, 여성 모두 늦어지고 있는데요. 점점 심해져가는 취업난과 이 고학력 등이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혼한 부부 중에서는 혼인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비중이 28.7%로 가장 컸는데요. 특히 혼인한 지 3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 이혼이 지난해보다 10.1%나 늘어났다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혼인하는 남녀나 이혼하는 남녀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다 제각각의 사연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가족 구조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봉구의 생방송 오늘 잠시 후에 홍세화 칼럼 지하철에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격 인터뷰에서는 목사이며 교수, 평론가, 그리고 최근에는 가면극 배우로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웅 박사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주간 칼럼 지하철에서의 홍세화입니다. 대통령이 순방차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국무총리가 불법적인 금품 수수 혐의로 물러나는 등 한국의 정치 상황은 혼탁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이런 정치 상황과는 동떨어진 주제로 기본소득제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소득제는 근래 유럽과 캐나다 등지에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19세기가 노예제 폐지의 세기였고 20세기가 보통 선거권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기본소득제의 세기가 될 것이다. 벨기에의 판파레이스 교수의 말입니다. 기본소득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매달 똑같은 금액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묻지 않고 모두에게 주는 기본소득의 금액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필수품과 서비스 비용에 근거하는데 각 나라의 경제력에 의해 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매월 1인당 300만 원에 가까운 기본소득을 보장하라는 연방헌법 안건이 재작년에 발의되어 늦어도 내년에는 국민투표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학자와 정치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대략 월 700유로, 독일에서는 월 1000유로의 금액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80만 원 내지 100만 원가량 됩니다. 한국의 경제력으로는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가능한데 월 30만 원으로 적게 잡더라도 송파 세 모녀의 경우 월 90만 원의 기본소득이 보장되므로 집단 죽음의 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꿈 같은 얘기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턴가 꿈꾸기를 스스로 거부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만이 또 인간이기에 가질 수 있는 꿈꾸기를 말입니다. 기본소득제의 목적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게 해준다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본에 대한 노동의 지위가 점차 추락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본이 자동화, 정보화에 이어 인공 두뇌까지 장착된 생산수단을 전유하면서 노동은 일자리 수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 위에 과거에는 노동의 숙련성으로 자본에 맞선 균형력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 잃고 있습니다.
숙련성이 요구되었던 인간 노동의 지위를 자동화, 정보화, 인공 두뇌를 장착한 기계 설비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차 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열악해질 때 3차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지만 대부분 감정 노동인데다 임금 조건도 나쁘고 일자리도 무척 불안정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인 존재 조건이 프롤레타리아에서 프레카리아토로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프레카리아트란 불안정 노동자를 뜻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노동자들이 처한 구체적 현실을 잠시만 살펴봐도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포함된 자에서 배제된 자로의 일방통행만 가능하다는 점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관련하여 앙드레 고르라는 학자는 1980년에 이미 프롤레타리아의 안녕이라는 저작을 썼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옥의 문 앞에서 소송되고 있다. 경제적 공포의 작가 비비안 포레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세기 이래 20세기 중반까지 근대 산업사회에서 착취당하는 비극으로부터 달아나려 했던 인간은 21세기에 노동의 지옥문 앞에서 서성이며 그 문으로 들어가 착취당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애타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 미래의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면서 불안은 가중되고 있고 불안이 가중되면서 젊은이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불안은 인간 영혼을 잠식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성이 확장되면서 발현되기보다는 축소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큰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는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강제한 현실 아래 인간의 존재 조건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기본소득제는 아직 현실 정치 바깥에 놓여 있고 주류 매체들에게도 관심 바깥에 있습니다. 현실 정치인들은 그들에게 기득권을 누리게 해주는 정치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뿐이고 언론 환경도 기자를 비롯한 언론 종사자들이 민중이 처한 사회 현실을 분석 비판하고 새로운 전망을 내놓기보다는 국가 권력과 자본 권력의 동정을 보고하는 일을 주된 소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주류 정치권과 언론 매체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작년 3월에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1,000명 선언이 발표되었고 기본소득 공동행동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은 천호 기념호에서 표지기사로 기본소득 이제는 상식입니다를 다룬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에는 기본소득 네트워크 세계대회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 또한 기본소득 공동행동의 제안자 중 한 사람인데 솔직히 기본소득에 관한 공부를 최근에 시작한 초심자에 불과합니다. 공부가 부족함에도 기본소득에 강하게 끌리게 된 데에는 한때 두 아이와 함께 아무 연고도 없는 땅에 떨어져 불안이라는 이름의 유령과 씨름했던 개인적 경험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거기서 보편복지인 가족수당과 무상교육, 선별복지에 속하는 주거수당의 혜택을 받아 인간 영혼이라고 부르든 존엄성이라고 부르든 덜 훼손된 채 살아남은 자로서 이 땅에서 속절없이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 여간에서는 신문의 한쪽 기사에도 오르지 않는 죽음의 행렬 앞에서 그 행렬에 오르기 전이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지만 그래도 눈에 잡히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존재들의 강요된 굴정과 참담한 앞에서 무감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 만나는 뉴스라는 건 어떤 것들인가요? 정치, 사회 기사는 불법적인 금전수수나 부패 소식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다행이고 경제 기사는 재벌 기업이나 주식시장에 관한 소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란치스코 교종이 처음으로 서명한 권고문 복음의 기쁨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규범이었듯이 우리는 배제와 불평등의 경제에 대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 이런 경제는 사람을 죽일 뿐이다. 집 없는 늙은 노숙자가 길에서 얼어 죽는 것은
뉴스가 되지 않지만 주가 지수가 2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은 뉴스가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21세기에 주창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또 하나의 복지 전략을 넘어서 오늘의 세계와 인간성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재 그 자체로 삶을 근엄하게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와 국가는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영토에 존재하는 모든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름 아닌 잔혹성의 한계를 잃어버린 자본주의 체제와 이 체제가 강제하는 삶의 공포 앞에 짓눌린 우리에게 지금과는 다른 세계, 다른 삶의 형식을 발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기본소득제에 반대하는 오래된 통념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먹지 않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나친 이상주의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비현실적일까요? 지금의 자본주의를 그대로 둔 채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약속하는 것이야말로 비현실적이며 거짓말입니다. 기본소득은 무엇보다 우리의 인간적 가능성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공동성의 발견에서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진 자들에게 주머니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바꾸겠다는 의지이며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 오늘 본격 인터뷰에서 만나보실 분, 이분을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분입니다. 목회자 경력도 있으시고 언론인, 또 국제문제 전문가로도 저서가 있고 방송인, 교수, 최근에는 가면극과 판토마임의 배우, 연출도 했는데요. 예,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김민웅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스튜디오가 멋지네요. 아, 멋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시는 분들 중에도 여러 그런 분이 계시지만 우리 김민웅 교수님도 아마 한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 100인 뽑으면 그 중에 하나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번쩍 저기 번쩍. 예, 그렇게 됐네요. 네? 그것도 네. 아주 뭐 다양한데 네. 지금 제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뭐 각종 강연이나 학회 무슨 토론회에서도 뵙지만 또 뭐 방송 옛날보다는 많이 못 나오시죠. 과거에 그래도 민주정부 시절에는 방송에서 네. 많이 뵀는데 요새는 뭐 별로. 네, 그 영향 받는 네. 것 같고요. 또 아주 치열한 시위 현장에서도 이제 네. 자주 뵙고. CBS에서는 최근에 그 성경사랑방,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성서학당에서 좀 오랫동안 강연했고요. 네. 최근에 성경사랑방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허. 거기에서도 이제 네.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 좀 하죠. 네. 김민웅 교수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분이 옛날에 목회자이셨다 하는 경력이 또 네. 그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우리 이제 김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그 미주에서 길벗 교회 맞습니다. 뉴저지에서 했었죠. 네. 하셨고요. 책도 보니까 저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공저 포함해서 한 25권이 나오는데. 그러나요? 예, 이제 단독 저서만 해도 네. 제가 보면 이제 2012년에 이게 아마 제일 많이 팔린 책 아닌가 싶은데요. 동화독보.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몇 세까지 7세까지 나왔어요. 7세까지 네.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성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창세기 네, 이야기 그건 3권짜리로 1, 2, 나왔고요. 3권. 자유인의 풍경이라는 그건 수필집이고요. 수필집이 2007년도에 나왔고요. 보이지 않는 식민지 2001년. IMF 정국을 정리를 하면서 한 1년 동안 정리를 해서 그때 신동아의 글을 연재를 해서 했는데 다시 재정리를 했죠. 그러셨군요. 네. 그 2003년 최근 이제 아마 곧 또 개정판을 냅니다. 아하. 나온 지 한 15년 돼서 그렇군요. 신자유 체제에 대한 좀 전면적인
새로운 정리를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식민지라는 게 신자유 체제 하의 그렇죠.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군요. 밀실의 제국 2003년도에 내신 책은 이제 미국의 군사주의 정책과 관련한. 그래서 보면 보이지 않는 식민지하고 밀실의 제국은 미국의 양쪽 기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본과 그리고 군세력. 이게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처지에 있는가. 이런 얘기죠. 미국에 몇 년 체류하셨죠? 한 20년, 26년 가까이. 근데 미국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미국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게 쉽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지적 전통을 크게 나누자면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 체제가 정당한 것이다라고 해서 사고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암 촘스키라든가 이런 분들, 또 하워드진이라든가 미국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서 발휘될 건가 하는 고민을 하다 보면 미국의 대내외적인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목소리가 있죠. 저는 이제 그쪽 목소리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학적으로도 흑인 신학 또는 해방 신학 그런 것들이 저한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죠. 김민웅 교수님의 개인적인 이력을 보면은 글로벌하다고 그래야 되나, 코스모폴리탄하다고 그래야 되나, 상당히 국제적인 삶의 그 흔적이 그런데 태어나기를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죠. 근데 56년에 태어나셨으니까 2차 대전 한참 후에 나셨는데 그리고서도 한국에 들어오신 거는 5살 때, 6살 때?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5.16 쿠데타 직후에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셨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으로 공부를 하시고 또 일본 생활을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귀국하신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 충격을 받고 자랐죠. 한국말 못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때는 쪽발이라고 놀림을 당했는데 뭐 대항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귀국을 하신 거군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지만 뭐 어려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쭉 자라다 왔기 때문에 우리말이 서투를 수밖에 없고. 그 시기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평생을 통해서. 어떤 점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페네탄을 건너오면서 밤을 새게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때 처음 어떤 이 자유와 해방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마 어릴 때 9시나 10시면은 자야 됐어요. 그 일본에서는 아이들 기를 때 보면 그 옷도 깨끗하게 딱 머리맡에 개고 그리고 그 시간에 자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일종의 통제되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처음 밤을 새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한지.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지금까지 내내 기억되는 건 뭐냐 하면 이 한국 땅으로 오는데 하늘에 달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일본에 있는 달이 한국에도 있네. 저는 그때 나라마다 달이 한 개씩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5살, 6살 아이의 일반적으로 느끼는 거라고 하기엔 상당히 감수성이 특이하셨네요. 그럴까요? 아무튼 그런데 그걸 통해서 마음의 안도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달은 어디에나 있구나. 그래서 그것 하나는 좀 확실한 것 같다. 그런데 와서 본 상황은 상당히 암울했어요. 당시 어떤 게 특히 기억에 나요? 너무 가난했으니까요. 그래서 땅에서 내려서 처음 경험한 게 그러니까 부산을 통해서 부산항에서 처음 경험한 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일본에서 생활을 정리를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사시려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일본 물건들 많이 가져왔어요. 팔기 위해서. 그걸 다 뺏겼어요. 근데 세관에서. 세관이겠죠. 그런데 아마 그때는 5.16 직후에 그때 뭐 해외 동포 사치품 단속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이게 귀국 동포 아닙니까? 생활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그걸 다 뺏어서 부산항 한가운데 사람들 잘 모르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모아놓고 불을 태워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절규를 하셨겠어요. 끔찍한 거 아닙니까? 다 팔아서 이거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뭘 봤느냐 하면 그 관원이 물건을 관원이죠. 그렇죠. 물건을 가지고
그 불 태우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쫓아갔죠. 예. 또 그걸 지나가. 그 다음에 사무실에 가더니 거기 있는 직원들한테 그걸 다 나눠주는 거예요. 삥친 거구만. 그렇죠. 그게 처음 제가 이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게 된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유년 시절에 반공교육 또 국가의 논리에 이른바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이거는 아닌데? 그리고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럴 때 반공도덕 시간에 북송선을 타는 사람들이 북에 가서 물건을 빼앗기는 스토리가 나와요. 이건 뭐야? 남쪽하고 북쪽이 같이 짜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졌고요. 묘하죠? 아주 어린 나이인데. 그래서 이런 기존의 논리나 교육에 대해서 깊이 회의하게 되는 유년기의 경험이 있어요, 저한테. 이야, 뭐 똑같은 경험을 같은 또래 때의 사나이가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예민한 역사 감각과 그 체제 분석적인 사고를 그게 이제 박탈당한 경험이잖아요. 오자마자 어떤 기대를 안고 여기 나라도 달이 있네. 아마 괜찮을지도 몰라. 근데 와서 겪는 거죠. 그리고는 학교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책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들. 또 처음에 와서 우리말을 공부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교과서를 펼치면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바다가 같이 놀자 이거를 배우는데 저는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선 얘기도 없고 그리고 이거를 가르쳐? 굉장히 회의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일본어로 헨젤과 그레텔 동화책을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근데 교과서를 딱 보니까는 지금 얘기로 치면 굉장히 한심해지는 거예요. 이거 뭐 하루 이틀이면 끝날 거를. 근데 말은 잘 못했지만 그래서 국어 시험은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그게 지적 갈증을 가져오는 거죠. 아이한테. 그렇지만 당시에 뭐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위한 책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독서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제가 이 동아독법 얘기도 그렇지만 어떤 이 제도 또 권력 이런 것이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늘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의 경험 하나만 더 물어보면 그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왕따의 경험이나 이런 게 강했습니까? 굉장히 강했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뭐 싸우기 마련이잖아요. 갈등도 하고. 그럴 때 말로 싸우는 일이 많은데 말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국민학교 2학년 때 지금 치면은 초등학교 2학년 때죠. 또 하나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 하면 예쁜 교생 선생님이 오세요. 그 중요한 중요한 대목이죠. 잘 보이고 싶은데 그래서 오락 시간에 아이들 보고 나와서 얘기를 시켜요. 그때 제가 정말 너무나 잘 보고 싶어서 그래서 동화 얘기에 금도끼와 은도끼 얘기 아시죠? 이도끼가 니도끼가 뭐. 그 얘기가 너무 재밌다고 생각이 돼서 나가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그냥 자리에 들어가래요. 그 예쁜 교생. 그러니까 잘 보려다가 이게 뭐 된통 뭐 그렇게 된 거죠. 그것이 저한테 그 다음에 이 책을 더 좀 깊이 읽게 하는 어떤 자극이 되긴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어떤 일을 벌였냐 하면 나중에 커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 들었지만 집에 그때 명동에 가면은 양서 일서를 팔았던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 아버지가 저랑 같이 가서 책을 참 많이 사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이 보는 책에 그 일본 책은 종이지도 좋았고 또 이 그 좋은 종이를 썼어요. 제가 다 읽었으니까. 그래서 2학년하고 3학년에 걸치면서 그 책을 들고 가서요. 이제 회원동에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중고 서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회원동에 특히 일본 서적들 많이 많았죠. 있었죠. 그리고 중고 서적도 있었고요. 그거를 그 어머니 아버지 몰래 들고 나가서 팔았습니다.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몰고 남산위에 드라마 센터가 있었어요 그때. 그렇지. 저 예술 거기 가서 연극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몇 살 때예요? 그게 이제 2학년 말 3학년 초. 초등학교 때. 와.
그 들여보내줘요? 이제 애들 연극할 때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를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문화적 소양이 그리고 3학년 때에 일을 하나 벌입니다. 선생님한테 5월 5일 날 어린이날을 해서 이 학교에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연극을 하겠다, 애들을 데리고. 오, 자발적으로. 그렇죠. 그때 어쭈? 뭐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연극을 영희 초등학교를 다니셨어요. 남산초등학교. 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당시에 아이들 유괴 사건이 참 많았는데 유괴 사건을 놓고 연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과 후에 연습을 하고 그래서 무대를 설치를 하고 스스로 그걸 다 극단을 조직하고 각본 다 쓰고. 네, 한 거죠. 근데 당일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유괴범을 하기로 한 애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들이 오는데 자기가 하기 싫다는 거죠. 악역을 맡아. 그렇죠. 악역을 맡았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제가 무대에 등장하지 않고 연출만 했습니다. 각본을 쓰고.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그날 제가 유괴범을 했습니다. 이 배우로 이미 그때 등장하셨군요. 근데 그게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4학년, 6학년 때는 이제 중학교 입시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4학년, 5학년에 걸쳐 3년 동안 제가 어린이날에 연극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흥부와 놀부를 했고요. 그 다음 해에는 최연소 연출가 그랬습니다. 돈키호테를 했고요. 그때 굉장히 재미있게 했습니다. 오늘 그게 이제 우리 마을에 대한 그거를 극복하고 또 그래서 이 아이들 보는 희곡이나 이런 책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마을도 익히고 또 함께 뭔가를 구상해보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돌아보면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것을 하라고 하신 게 그렇게 감사해요. 지나고 보면 4학년 때도 5학년 때도. 아니 처음에 이제 제가 왕따의 기억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김민웅 교수가 쓰신 책들 중에서 제일 이제 많이 회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화 독법이라는 책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또 가장 대중적으로 쉽게 연극 공연도 하셨고. 근데 이 동화 독법에 보면 모두 10개의 그 동화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 등장하는 동화가 바로 미운 오리 새끼 아닙니까? 안데르센의. 근데 그 미운 오리 새끼는 결국 그 왕따 당하는 그 어떤 집단 안에서 그 집단과 조금 다르다는 것 때문에 소위 다름이 인정되지 않는 공동체에서 왕따 당하는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주제잖아요. 나는 이걸 다루는 그 김민웅 교수의 머릿속에는 그 어릴 때 왕따의 기억이 투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보면은 안데르센 자체가 그 소년 시절에 코펜하겐에서 노래도 하고요. 또 연기도 하고 또 희곡도 썼어요. 근데 귀족 출신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광대 취급만 받고 그래서 코펜하겐에 말하자면은 이 안데르센이 뭔가 상류사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 상류사인 여성과 결혼을 몇 번이나 해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를 합니다. 자기가 있는 백조의 가치를 못 알아본 세상에 대한 어떤 이 표출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그런 왕따의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백조의 가치를 발견하는까지는 좋은데 가만히 이거를 쭉 읽다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이 얘기는 백조하고 오리는 구별되어 있는 세상이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각도로 이 얘기를 읽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모든 이야기가 어떤 여정을 통해서 그 존재가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들이 늘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미운 오리 새끼는 그런 주체적 성장 과정이 없어요. 원전을 잘 읽어보면 그런데 그래서 백조가 되는 걸 발견하는 것도 세상에 절망을 해서 결국에는 이 백조들한테 충돌을 해서 자살을 해볼 시도를 하다가 우연히 물에 비치는 모습이 이건 백조잖아. 이렇게 해서 자기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건데 물론 그런 우연적인 요소가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결국은 자기에 있는 새로운 힘이 만들어지고 또 자기를 밀어내고 추방했던 그런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라는 문제 제기를 좀 해본 거죠.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 동화 독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결국 동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져 왔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뒤집어 보면 무수히 많은 고정관념의 그 원상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동화를 이렇게 읽게 된 보다 중요한 출발점은
사실 성서일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읽으면서 배우게 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라든가 담론이라든가 좀 어렵게 얘기하자면 이것이 권력이 미리 결정해서 해석을 정해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뭐 성서나 이런 바이블은 그 자체에 이제 권위를 또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예를 들자면은 아주 익숙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 얘기를 찾는 네. 그 스토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교회에서 그거를 설교하고 얘기를 할 때에 그럼 이 목자는 누구야?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대답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 목자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 그래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15장에 나와 있는 건데 그걸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여러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바리새파, 뭐 대제사장 이런 사회적으로 명함이 좀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죠. 뭐야 당신? 하고 이제 수근거립니다. 그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고 같이 먹는 사람들을 방어해주고 이게 바로 잔치의 자리야.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목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 얘기 이렇게 시작돼요. 당신들 가운데 누군가 양이 100마리 있다고 치죠.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라고 상대방에게 이야기 현장으로 초대해서 그 자리에 세워요. 이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교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그 목자 바로 나거든 하고 예수를 스스로 과시해버리는 얘기로 전락시키죠.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대개는 우리 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죠. 있죠. 근데 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져서 찾는 것은 당대 현실에서는요. 당연한 일이거든요. 없어지면 찾게 돼 있어요. 그럼 양 한 마리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이런 얘기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매우 중요한 고리가 하나씩 빠져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발견하거나 하면서 우리가 신약 성서라고 부르는 이 성서를 보면 당시에 성서라고 했던 히브리 성서, 지금 구약 성서라고 부르는 이 책의 인용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발언에. 대부분 보면 돌아다니는 민담, 전설, 그렇죠. 동화. 비유의 대가죠. 그렇죠. 신약은. 그래서 도리어 그 얘기 속에 깊이 들어가서 뭐 말하자면 씨 뿌리는 이야기, 또 고기 잡는 이야기, 또 장사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그 비밀을 풀어나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또 그 세계로 경험된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고 알고 있었던 동화나 민담이나 전설을 보기 시작하죠. 근데 거기서 놀랍게 발견하게 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동화의 주인공들의 상당수는요. 여성들이에요. 신데렐라, 백설공주, 심청전, 인어 그렇죠. 네. 헨젤과 그레텔도 그레텔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럼 왜 그런가요? 우리도 뭐 심청전, 뭐 바로 춘향전. 공식 역사에서의 주도권을 갖는 건 남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사 또는 민담 전설에서는 오히려 여자 아이들이 주도권을 갖게 돼요. 공주팥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식 기록이라든가 또는 제도의 역사 속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게 바로 거기죠. 그래서 그 목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인어공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리를 얻기 위해서 혀가 잘려서 목소리를 잃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라고 보는데 바로 이 민담이나 동화나 전설에는 바로 그렇게 잃어버린 목소리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17, 18세기에 다리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마녀하고 뭐 동일시되는 것이고 여성의 목소리는 침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그 침묵당한 목소리가 바로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 이것을 복원시켜서 듣게 되면 그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소수자, 또는 억압받은 사람들,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 절규, 아우성, 흐느낌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이제 아마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면 얘기를 한 번씩 풀어보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라고 봐요. 어려서부터 그 얘기 들으면서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고 컸는데 이 얘기의 메시지는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뭐 그 부분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건데
정 박사님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 얘기가 우리가 거짓말하는데 그렇게 강력한 위력을 미치던가요? 거짓말할 때 이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진땀이 막 흐르고. 아니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이게 머릿속에 이데올로기로는 와 있죠. 있죠. 거짓말하면 꼭 이렇게 징벌을 받겠구나.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위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하나씩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거짓말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과연 이걸로 끝나도 될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길지만 메토마만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이 소년이 2번 거짓말하죠. 네. 그 마지막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이야기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늑대가 양을 마음껏 잡아먹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 이 구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까? 세 번째. 그 사람들은 그 늑대가 진짜로 나타났을 때 세 번째니까요. 근데 흔히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끝난다라는 걸 경고하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현실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더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아주 간단한 형태로 전해져 있지만 그래서 늑대가 양들을 많고 잡아먹었단다. 재밌지? 오늘 얘기 끝.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만약에 현실로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참혹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제 얘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얘기 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을 보면 양의 소유관계는 안 나타나 있어요. 누구의 양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양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는 방식이에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움직이죠. 두 번째 과연 이 사람들이 뭘 확인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늑대와 싸우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소년은 경고만 하는 거죠. 늑대하고 소년이 맞부딪히면 소년이 좀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이 소년 역할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았더니 위험을 알리는 경보장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 알게 된 건 뭘까? 이게 또 하나의 제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경보장치가 망가진 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경보장치가 망가졌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당연히 조치를 취하게 돼 있잖아요. 왜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 경보장치가 오작동이 됐을 때에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가장 위험해지는 게 누구냐? 양이죠. 그걸 생각한다면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런데 이때까지 이야기는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소년의 거짓말만 문제 삼았던 거죠. 경보장치가 문제가 됐다는 걸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보통 사람들은 잘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얘기 들으면 되게 거짓말해가지고 자식 아주 정말 되게 제대로 당했네. 인과응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접근하는 방식은 제 해석이 아닙니다. 흔히 제가 동화답법을 내고 난 다음에 이야기 제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미 그 얘기 안에 들어있는 것. 그래서 이미 그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 이솝이 실제로 그런 그 메시지를 숨겨놓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북의 상당성 오늘에 모셔다가 인터뷰를 해서 좀 물어보면 딱이겠거니와 그렇지는 않은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얘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기 시작하면은 애초에 의도가 어땠느냐 안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성찰하는 힘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성찰의 힘, 해석의 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이 양이 당하는 고통을 깊이 느꼈다면 당연히 움직이죠. 아니면 두 번째 거짓말했을 때 아주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을 내서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런 거죠. 경보장치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세 가지 방식을 생각합니다. 바꾸거나 고치거나 대안을 만들거나 그랬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죠. 소년의 거짓말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양을 지킬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폭발력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고치고 바꾸고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 역사의 현실, 또 정치 현실, 사회 현실을 생각해보면 만만치 않잖아요. 늑대라고 하는 것이 신자의 체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이 신자유 체제가 습격을 해와서 가장 먼저 누가 당할까? 뭐 비정규직, 실업자, 노인들. 그걸 지킬 방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 무엇을 바꿔야 되지?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정 박사님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과거 유신 때 유신헌법 개헌의 개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잖아요. 예. 바꾼다는 것. 예. 또 고친다는 것.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 자본주의 사회에 대안을 제시해. 너 누구야?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떠올라지게 되죠. 이 얘기를 그렇게 해석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지금도 쉽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시민사회의 의식을 깨우고 그래서 위기에 대처했을 때 어딘가 기만이 있을 때 기만이 작동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기를 지킬 방법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시민사회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함께 모여서 장치가 문제가 됐을 때는 바꾸거나 고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형태의 얘기가 그 안에 숨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 동화 얘기를 몇 개 조금 더 네. 해보면 들으시는 분들이 좀 더 가까이 오실 것 같은데요. 좀 짧게 네. 신데렐라도 다 우리가 어릴 네. 때부터 알고는 있는 얘기인데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건 뭡니까? 신데렐라의 얘기는 신데렐라 하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죄를 뒤집어 쓴 소녀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게 무슨 뜻인가? 라고 물어보면은 뭐 하찮은 일을 한다든가 부엌대기라든가 등등 설명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죄투성이의 인생이죠.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쓴 정도가 아니라 죄는 어떻게 생깁니까? 모든 게 불타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그러니까는 매번 너는 지질이 복도 없는 뭐 아무개 이렇게 욕설을 듣는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인생의 저주를 신데렐라가 되게 멋있는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단테 신곡을 보면은 연호편에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 연옥의 그 문 앞에 임으로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뭐 그런 인생인 거죠. 예. 근데 이야기가 15, 16세기에 프랑스와 독일 농민 봉기 시절에 나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 이 농민들이 과연 어떤 인생과 사회를 바랬을까? 모든 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데 돌파구는 과연 있을까? 이런 거죠. 예. 근데 보면은 여기 등장하는 그 구두도 보면 아주 재밌죠. 유리구두 다 기억하실 거예요. 뭐 어떤 판본에는 황금구두라 되어 있는데 또 가죽구두 또 하나 중요한 구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신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데렐라가 신었던 남학신. 일단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신데렐라 얘기 쭉 가다가 아주 중요한 그 전환점 하나가 나타나죠. 왕자가 무도회를 엽니다. 예. 근데 무도회를 여는데 이것은 그냥 무도회가 아니고 왕자의 신부감을 구하는 무도회죠. 근데 무도회의 자격이 대단히 흥미로워요. 누가 갈 수 있을까요? 보통 뭐 귀족 그렇죠. 초대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는 보면 그 나라의 아가씨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어지는 세상에 대한 갈망이 벌써 이 이야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대목이 벌써 파격적이에요. 춘향전처럼 아주 불온한 얘기예요. 그런 거죠. 그 계급도 놀랍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신데렐라는 미모만 잘 괜찮다고 태어나면 남자나 잘 만나면 신세는 팔자는 고치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에 대한 갈망. 이 원칙은 나중에 신발의 주인을 살 때도 똑같이 적용돼요. 아시겠지만은 뭐 이 강남 청담동에 사는 여자들만 신발 신어봐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신겨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신데렐라의 집에 찾아온 왕자가 이 다른 엄마가 데리고 온 두 자매에게 신기고 난 다음에 이게 들통이 나죠. 아니라는 것. 예. 그리고 나서는 신데렐라에게 신기는 과정에서 누구 또 없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여기서 아버지가 좀 나타나는데 희한한 아버지. 아무튼 뭐 부엌대기 하나 있으니까 신경 끄라고. 아니라고. 그 아이도. 그래서 끝까지 이 원칙을 관철시키는 겁니다. 평등이군요. 그렇죠. 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근데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 신데렐라 얘기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사람들의 받아들이는 해석의 포인트는 신데렐라의 미모죠. 그런데 이 왕자는요. 보면 뭘 찾느냐 하면 얼굴 찾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뭘 찾습니까? 발 찾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굴 찾는 얘기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신데렐라 얘기에.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유리구두는 굉장히 작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발은 작은 거죠. 예. 그리고 이 아이는 남학신을 신었습니다. 남학신을 신고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빨래를 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사는 아이예요. 자, 결정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왕자가 신발 유리구두를 들고 발을 찾는 과정이잖아요.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도박 같은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발은 맞는데 얼굴은 안 맞으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서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죠. 두 자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발에 맞는 신데렐라를 찾아서 신기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읽다가 아주 의문스러운 대목이 있더라고요. 신데렐라를 만난 왕자가 신데렐라를 못 알아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군요. 발에 신겨주잖아요. 호박마차가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얼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난스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화장빨이나 조명빨이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는 얼굴이 인상 깊게 기억된 것보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유리구두에 맞는 발을 찾는 바로 그 대목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때 또 하나의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유리구두에 신긴 발은 어떤 발이었을까? 남학신을 신고 그런 엄청난 일을 노트담의 꼽추의 꼽추는 중세의 모든 무게를 지고 있던 인간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를 바 없이 신데렐라의 발도 바로 그렇게 노트담의 꼽추와 다를 바 없이 온갖 무게와 고통과 그리고 뼈아픔과 모욕감과 절망을 그러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끝끝내 지키고 있었던 아이. 그래서 그 발은 어떤 발이었을까? 상처투성의 발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발의 유리구두는 바로 상처받은 발을 찾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 자, 우리 김민웅 교수의 해석 독법대로라면 신데렐라는 얼굴만 이쁘면 만사가 풀린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렇죠. 일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뭐 이 메시지가 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왕자는 바로 그런 정치, 그런 권력, 그런 사회, 그런 문화, 교육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끝까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무대 위에 올려놓는 세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고통받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진 세상이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동화를 한번 뒤집어 읽기 아니면 동화에 숨겨져 있는 비의를 찾아보는 것 아니면 동화를 통해서 그 시대에 대한 성찰을 새롭게 해보는 것. 다양한 그 질문을 이 김민웅의 동화독법이 던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또 일반인들에게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연극도 얼마 전에 공연을 그랬어요. 하셨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강연과 노래 이런 방식의 결합보다는 이제 이 가면극, 또 판토마임, 또 복화술 인형 이런 걸 좀 놀랐습니다. 그 공연을 보고 아니 저게 내가 알던 김민웅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이 즐거움 속에서 이제 얘기가 전달된다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동화독법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지만은 헨링과 달림이도 잠깐 언급해 보자면. 그 호랑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마지막 대목만 좀 얘기를 드리면 그 대목이 참 놀랍더라고요. 호랑이가 수수밭에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찔려서 죽고 이것도 참 의문스러웠어요. 수수 아시지만 그게 찔려 죽을 수가 없죠. 근데 모여서 이건 사실은 죽창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아무튼 연약한 존재들이 함께 모이면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시대, 권력, 세력, 사회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는 거죠. 은근히 이제 혁명을 선동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김민웅 교수가 이제 프레시안에도 글을 자주 쓰시잖아요. 그 얼마 전에 그 김민웅의 인문정신 그 칼럼 하에 세월호 1주년 우리 사회의 진로가 바뀌고 있다. 이 글을 칼럼 쓰신 걸 제가 관심 깊게 봤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혁명을 꿈꿀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들 말한다. 여기까지 저는 동의하거든요. 그 다음은 그럴까? 혁명적 의식과 혁명적 인간이 출현하면 그것이 바로 혁명이다. 이건 김민웅 교수의 주장인데 사실 요새 세월호 이런 걸 겪으면서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거 보면 야 진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지만 이 끝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퇴보하고 있나 절망감이 드는데 말이죠. 엉망진창이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혁명을 선동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 그 이야기에는 혁명적 의식과 열망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제거되고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음미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단계의 행동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정의롭지 못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것이 거대한 목소리가 돼서 세상의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저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아주 오랜 세월 전에도 숨죽이는 듯 전해져 있는 얘기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세상에 대한 윤리적 비수 그리고 새로운 깃발 이런 것들을 발견해낸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그것은 여전히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방법과 그리고 선택의 흐름은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도처에서 교육을 비롯해서 우리 의식을 마비시키고 또 이러한 사회나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인문학도 정치를 제거하기 시작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다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이 권력관계를 바꿔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선택이 가능한 어떤 사회적 영토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다면 희망을 가지지 않을까. 이 스튜디오도 바로 그런 소중한 영토라고 봅니다. 그래, 그건 참 인문학자의 아름다운 말씀이기는 하나 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를 정말 근본으로부터 혁신시키는 것인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속에 그런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 있나? 저는 아직은 좀 회의적인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김민웅 교수의 그 칼럼을 읽다 보면 그런 새로운 인간들,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의 하나로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민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대한 그 문학 작품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용기가 도처에서 자라나는 그런 시대가 된다면 세상은 그렇게 해서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바뀔 수 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한 번 그런 분을 저희가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그 김민웅 교수도 그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경찰의 그런 무분별한 시민의 그 의사표현의 권리를 억압하는 경찰을 향해서 개사료를 뿌리고 그 전단지를 뿌리고 그 꾸준히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박성수 씨. 저 이 시간에서도 한번 만나봤습니다만. 네, 그러셨군요. 혁명적 의식과 혁명적 인간의 출현. 이것은 이제 혁명의 전초가 됩니다. 오늘 이 얘기로 김민웅 교수와의 본격 인터뷰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17가지 자본주의 모순을 쓴 데이비드 합이라는 사람이 혁명적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아주 크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이 자리도 그런 휴머니즘이 빛나게 보신 자리 됐습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민웅 교수님 오늘 본격 인터뷰에서 만나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책 읽어주는 라디오 오늘도 숭실대 불문과 이찬규 교수가 자크 프레베르의 시를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찬규입니다. 프레베르의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 난 본래 이런 걸 뭐, 주시 꼼 주시. 난 본래 이런 걸 뭐, 난 본래 이렇게 생긴 걸 뭐, 웃고 싶을 땐 그럼 깔깔대며 웃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난 사랑해. 그때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같은 이가 아닌 게 내 잘못인가 뭐. 난 본래 이런 걸 뭐. 난 본래 이렇게 생긴 걸 뭐. 그 이상 어떻게 해. 날 보고 어쩌라고. 나만 보면 좋다는 걸. 그러니 바꿀 수도 없는 이유. 나의 하이힐은 너무 높고 내 허리는 너무 늘씬. 나의 가슴은
너무너무 단단하고 두 눈은 뚜렷해. 아니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난 본래 이런 걸 뭐 나만 보면 좋다는 걸.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나에게 생긴 일. 누군가 나를 사랑해버린 거야. 서로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사랑할 줄 알듯이 사랑할 줄 알듯이. 왜 자꾸만 묻니? 나만 보면 좋다는 걸. 그러니 이러한 것은 바꿀 수도 없는 일. 두 번째 시, 밤의 파리, 파리 앤 나이트. 어둠 속에 하나씩 불을 붙이는 세 계피 성냥. 첫째 계피는 너의 얼굴을 보려고, 둘째 계피는 너의 두 눈을 보려고, 마지막 계피는 너의 입을 보려고. 그리고 이 캄캄한 어둠은 너를 내 품에 안고 그 모두를 기억하려고. 세 번째 시는 메시지라는 그런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는 어떤 이 속에서 내용이나 의미를 찾는 것보다는 사진 찍는 어떤 광경을 생각을 해보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프레베르는 소년 시절에 자신이 일을 해서 벌었던 돈을 약 7년에 걸쳐서 모았습니다. 그 모은 돈으로 작은 라이카 카메라를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을 했는데요. 프레베르가 죽을 때까지 그 작은 라이카 사진기는 프레베르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프레베르의 시에서는 어떤 독특한 시 쓰는 기법을 또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글을 통해서 사진 찍는 기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즉 시를 통해서 영화를 보듯이 혹은 시를 통해서 사진의 한 장면을 보듯이 그러한 생각을 했던 첫 시인이 바로 프레베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세 번째 시 메시지, 르무사주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연 문, 누군가 닫은 문, 누군가 앉은 의자, 누군가 쓰다듬었던 고양이, 누군가 깨문 과일, 누군가 읽은 편지, 누군가 넘어뜨린 의자, 누군가 열어놓은 문, 누군가 아직 달리고 있는 길, 누군가 건너지르는 숲, 누군가 몸을 던지는 강물, 누군가 죽은 병원. 신데렐라를 찾아다니던 왕자는 왜 신데렐라의 얼굴은 보지 않고 발만 찾아다녔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듣고 알고 기억하고 있는 동화에 숨겨진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오늘 김민웅 교수와의 본격 인터뷰 시간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전부터 배워왔던 이야기의 교훈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정관념의 틀 속에 묶여있던 것인지,
아니, 오늘날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의 상당수는 어쩌면 고정관념의 산물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죠. 안녕히 계십시오.